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2월 미국 금리 급등에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을 줄 아는데요. 결국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예상보다 큰 규모의 부양책이 여러 가지 시장 여건들, 경기 여건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미국 부양책이 바꿀 그런 변화들을 중심으로 3월 환율 전망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이제 2월 국내 외환 시장 여건을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해외 시장 이슈, 국내 시장 이슈, 그리고 환율 전망 순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월 해외 외환 시장 흐름들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러 지수는 1월 달에 반등,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 이후에 가파른 하락 흐름을 접고 1월에 반등 시도를 했었고요. 2월 역시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긴 했는데 2월 중에는 오히려 1월 그 달러 지수 기준으로 1월 저점을 경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 후반에 이제 다시 반등을 하면서 반등으로 마감을 했고요. 0.3% 상승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차트 보시면은 이제 통화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호주 달러, 뉴질랜드 달러 이런 원자재 가격 급등 속에서 원자재 통화들이 선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파운드화가 2등을 했는데 경제 봉쇄, 그러니까 백신의 빠른 보급과 또 경제 봉쇄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파운드화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보시면 이제 그 예나와 스위스 프랑이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리플레이션 기대, 그러니까 달러 강세와 금리 급등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리플레이션 기대가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예나와 스위스 프랑의 약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상승하긴 했으나 그 흐름은 이제 강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달러 지수가 미국 금리 급등에도 왜 별로 힘을 쓰지 못했느냐, 별로 많이 오르지 못했느냐를 보면은 왼쪽 차트 보시면 결국 미국 금리, 그러니까 단기 금리 통화 정책을 반영하는 잉여물 금리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계속 하락 압력을 받았는데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보시면은 미국 금리가 막 올라오다가 다른 나라 10년물 금리가 동반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덜 높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반등을 하려다가 일단 탄력이 약해지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고요. 여기서 금리 차는 미국과 유럽, 미국과 영국, 미국과 일본,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스위스, 미국과 스웨덴 이런 주요 국가의 금리 차의 합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금리가 올랐으나 다른 나라 금리가 더 많이 오르면서 일단 달러 지수가 상승이 제한됐고요. 두 번째로는 리플레이션 기대입니다. 리플레이션이란 인플레를 만들기 위해서 인플레 상황은 아니나 인플레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통화 완화를 한다던가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던가 그러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통상 이때는 위험 자산들이 랠리를 펼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10년물 금리와 MSCI 이머징 지수입니다. 최근에 조금 미국 금리가 이제 너무 1.5% 넘어서면서 이머징 지수가 조금 탄력이 약화되긴 했지만 미국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2월 중순까지 MSCI 이머징 지수는 계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결국은 1.5 넘어가면서 심리가 훼손되긴 했지만 어쨌든 미국 금리 상승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금리 상승, 경기 회복을 반영하는 금리 상승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 구간을 리플레이션 구간으로 인식을 하면서 일단은 위험 자산 선호가 이어졌기 때문에 달러화의 반등이 주춤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달러 지수는 반등했으나 그 탄력은 강하지 않았고 첫 번째 이유는 다른 나라 금리가 많이 올라서 두 번째로는 리플레이션 국면에 대한 인식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러 환율도 일단은 이제 2월 5일에 1121.8원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중반에 약달러와 리플레이션 기대로 1097.3원까지 저점을 낮췄다가
결국은 이제 월 후반에 미국 금리 1.5% 넘고 막 금융시장 변동성 주가 급락하고 커지면서 전월 말 대비 4.7원 상승한 1123.5원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위안화와는 계속 좀 올해 들어서 차별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특히 1월 같은 경우는 위안화는 강하고 상대적으로 강하고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이었다면 이제 2월에는 원화가 조금 더 이제 위안화는 환율이 오르는데 미중 긴장 때문에 원화는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이제 미국 금리 1.5% 넘어서면서 위안화, 원화 모두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주식 매입세가 계속 조금 지지부진한 것이 일단은 이제 환율 하단을 지지해주는 그런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그 2월의 마지막 영업일에는 그 미국 주가 급락에 더불어서 MSCI 분기 리뷰 결과를 반영을 하면서 한국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관련한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까지 더해지면서 2.8조 원 가량의 외국인 주식 매도세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주식 매수세가 조금 둔화가 되면서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급은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래도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좀 20원대 중후반에서는 좀 저항이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제 수급이 여유가 생긴 부분들. 왼쪽 차트 보시면 무역 수지와 개인의 해외 주식 순매수, 연두색 선이 이제 그 A에서 B를 뺀 숫자입니다. 1월 같은 경우는 이게 연두색 선이 밑으로 갈수록 달러 수요가 많고 위로 갈수록 달러 공급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1월에 개인분들이 워낙 해외 주식 매수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 달러 수요 우위가 커졌다가, 2월에는 무역 수지는 조금 줄긴 했지만, 개인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도 조금 줄어들면서 수급이 다소 여유가 생겼습니다. 또 조금 여유가 생겼던 이유는, 외국인들이 주식 투자는, 그 오른쪽 차트 보시면, 주식 투자는 안 했지만은, 채권에 대해서 그 자금 유입이 계속 나타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해외 선박 수주 뉴스가 계속 들려오는 부분들도 환율의 상단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러 지수는 소폭 반등했고 달러원 환율도 일단은 전월 말 대비 4.7원 상승한 1123.5원에 마감을 하였지만은 달러 지수도 상승이 제한, 달러원도 상승이 제한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그 ARP, 그러니까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 그러니까 뭐 보통 1.9조 달러의 부양책이라고 하는 그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책이 야기할 변화들입니다. 일단 왼쪽 표를 보시면 1.9조, 이게 다 더하면 1.9조 달러 정도 되고요. 이 중에 현금 지급 관련한 것들이 한 1.3조 달러가 됩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돈을 많이 풀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학계에서 막 이제 논의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돈을 많이 푸는 것도 많이 푸는 건데 지금 이렇게 현금을 살포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런 이제 진짜 경제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현금 살포를 많이 하느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초반에 현금 지급 관련한 재정 부양을 많이 하게 되면 후반에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할 때 뭔가 이제 동력을 잃을 수가 있다, 정치적으로.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에 대해서 규모가 크다라는 부분과 현금 지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 야기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미국 금리 상승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야기할 변화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성장률 전망의 변화입니다. 외국계 IB들의 미국 올해 성장률 전망을 보면 기존에는 한 3에서 6% 정도 올해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다면 최근에 이제 그 ARP 나온 이후에 4에서 7% 정도로 이제 올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다가 2분기에는 다수의 기관들이 그 부양책 때문에 10% 이상의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다 보니까 그 미국 의회 예상국 CBO의 아웃풋갭 전망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인데요. 사실 아웃풋갭이라는 것은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잠재 성장률 빼기, 미국의 실질 성장률 빼기 잠재 성장률입니다. 이 막대 그래프가 밑으로 갈수록 미국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데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 뭔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쏟아붓던가 중앙은행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막대 그래프가 작아질수록 미국이 결국은 클 수 있는 키에 거의 다다랐다. 그러니까 더 이상 뭔가 해줄 필요는 없다. 그러면 체중이 옆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과열을 의미합니다. 여기 작년 7월 전망을 보시면 미국의 아웃풋 갭이 28년까지도 회색 막대 그래프 밑으로 길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올해 2월 전망을 보시면은 상당히 이게 빨리 플러스로 전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2015년도 12월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금융위기 끝나고 당시에 미국의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 1% 정도 됐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과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22년에 지금 아웃풋 갭이 마이너스 1% 이내로 들어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기준이라면 22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의 그 다음을 보시면요. 미국의 그 성장을 빨리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 의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보시면 결국은 모든 사이클을 좀 당겨올 수 있다.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이클이란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을 하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이제 뭔가 부양적인 그런 기조를 하다가 위기가 극복됐다라는 인식이 생기고 그 부양적인 기조를 조금 줄여나가기 시작을 하다가 결국은 긴축, 금리 인상으로 나아가는 이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이 ARP가 좀 미국의 이 사이클을 빨리 돌아가게, 성장도 빨리 가게 하고, 그 완화적인 정책의 정점도 빨리 오게 하고, 결국은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까지 빠른 사이클로 갈 수 있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왼쪽 차트 보시면 미국의 실질금리와 기준금리인데요. 요새 실질금리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죠. 실질금리는 시장에 우리가 지금 미국 10년물 금리 1.5, 1.6 보는 시장 그 명목금리 빼기 기대물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대물가가 높을수록 이 실질금리는 낮아지겠죠. 이 실질금리가 낮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굉장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끝나고 08년 말에 금융위기가 발발한 이후에 미국의 실질금리의 저점이 12년 말에 확인을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발발 이후에 4년 뒤에 실질금리의 저점을 이제 확인했다. 실질금리의 저점은 무엇이냐면 그 위기가 끝나고 가장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했던 시점. 네, 그 이후에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조금씩 걷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에는 4년이 걸렸고 실질금리의 저점을 확인하고 결국 12년 말에 확인하고 15년 말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왼쪽 차트 보시면 지금 우리의 실질금리가 거의 금융위기 이후의 저점에 다가서 있습니다. 결국은 이 최고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하는 시점이 위기 이후에 과거에는 4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그 시점을 굉장히 당겨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외환시장에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도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달러 지수의 저점도 과거에 비해서 더 빨리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기 끝나고 달러 지수의 저점이 11년도에 확인이 됐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달러 지수의 저점을 확인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작년 말부터 올해 요 사이에 달러 지수의 저점을 가늠해 간다. 그래서 저는 한 2분기, 3분기 초 이때 저점을 확인하고 이제 반등하는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사이클이 단축됐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증세입니다. 사실 이 ARP가 과열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결국 과열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연준이 빨리 금리를 올리던가 아니면 재정 지출하는 것들을 조금 걷어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을 거둘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연준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꽤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꽤 오래라는 것은 과거보다 오래라기보다는 경기 여건에 비해서 오래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증세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이야기가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지금 이 ARP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2단계 재정 확대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1단계는 미국 구제 계획,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이고요. 1.9조 달러. 2단계는 경기 회복 계획인데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향후 4년간 4조 달러의 인프라 투자와 증세가 이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 고소득층에 대한 고소득층 개인에 대한 증세를 의미합니다. 사실은 무슨 아이비들 외국계 기관들 같은 경우는 증세가 미국 경기가 지금 아직 코로나 와중인데 이야기 당장 나오겠느냐라고 얘기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 과열을 야기할 수 있는 1.9조 달러의 부양책이 나왔다면 증세 이야기는 하반기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한 연말쯤에 증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증세 이야기가 나오면 달러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이제 달러 강세 재료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일단 2011년 8월에 생각을 좀 되돌아보면, 당시에 이제 미국이 막 재정적자 많아지고 하면서 신용등급이 강등됩니다. 당시에 이제 결국은 재정을 방만하게 썼을 때 어떤 결과가, 그러니까 달러 악세도 압력을 가하기도 했고, 이제 재정을 방만하게 썼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좀 보여주는 이슈인데요. 결국은 이제 미국 자체가 건전성을 강화하게 되고, 결국 증세한다는 거는 소득 불균형도 해소하는 그런 요인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중장기 달러 강세 재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계속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 이 ARP가 미국의 사이클을 빨리 돌아가게 할 것이고, 결국은 실질 금리의 저점과 달러 주세 저점을 빨리 확인하게 할 것이며, 결국은 증세도 빨리 하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미국의 재정 적자를 걱정하게 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결국은 이게 다 정치가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의 시선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재정을 잘 써 나갈지, 결국은 이 현금 살포하는 걸 끝내고 인프라 투자까지 못 가면 사실은 미국 경제는 뭔가 이제 건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현금 살포성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또 빨리 인프라 투자로 넘어갈 경우에 또 이 미국의 사이클이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다라는 기대들을 이제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그런 시장의 관심이 계속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쯤 있을까? 이제 왼쪽 차트 보시면 지금 사실은 통상 위기가 끝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수요 측에서도 뭔가 위기 때문에 억눌려 있던 그런 소비 심리들이 빠르게 이제 위기가 끝났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개선이 되기 시작하고요. 공급 측에서도 위기 때문에 수요가 안 늘 줄 알고 공장 문도 닫아놓고 사람들도 자르고 이러면서 이제 공급이 계속 줄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제 생산 캐파는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공급 측에서도 문제가 생기면서 일단은 물가가 오르기 마련입니다. 금융위기 끝나고 보시면 유가가 막 급락했다가, 이때 구리값도 급락했다가 모든 원자재 가격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급등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은 늘상 있었던 상황이고요. 근데 결국은 이 물가가 계속 올라갈 것이냐, 그게 이제 사실은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결국은 좀 우리는 지금 이런 이제 왼쪽 차트에 그 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 당장 3월, 작년에 3월 유가가 마이너스 유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 3월부터 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것들을 눈앞에서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요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물가 상승 압력 우려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제 위기가 끝나고, 그 왼쪽에 그 2008년부터 한 12년까지 보시면, 10년,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입니다. 10년 금리 빼기 임년물 금리 차인데, 금융위기 때도 15년 말에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거의 임년물 금리는 통화정책을 반영을 해서 거의 0에 붙어 있었을 거고요. 결국 장기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장단기 금리 차의 확대로 연결이 됐을 것인데, 당시에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위험 선호도를 잘 보여주는 MSCI 이머징 지수는 상승했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미국 금리가 치고 올라가도 MSCI 이머징 지수, 그러니까 신흥국들의 주가는 계속 치고 올라갔다. 위험 선호도가 유지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보시면 여기 작년 말부터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계속 이제 다시 확대가 되고 있죠. 그래서 MSCI 이머징 지수는 계속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속도가 너무나 가팔라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올해 미국 10년물 금리의 상단으로 생각했던 1.5%가 넘어서면서 일단은 시장이 굉장히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일단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은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리플레이션 단계, 그러니까 왼쪽 차트에서 일단 이 물가가 오르는 이 상황을 인플레로 보지 않고 인플레로 가기 위한 그 리플레이션 국면으로 보는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이제 미국 금리가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을 주면서 자산 가격에 변동성을 줄 수 있으나, 아직은 그 리플레이션 단계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위험 선호 구도와 또 달러와의 약세가 종료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리플레이션 국면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는 것이 백신 경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영국하고 미국에서 이제 백신에 대한 보급이 빠르게 나타나면서 확진자도 줄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여름쯤에 모든 경제 활동을 봉쇄를 푸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유럽이 계속 백신 보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기대가 낮아지고 있지만, 결국은 유럽도 뭐 두세 달 차이지 백신 보급과 집단 면역 체제로 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유럽에 뭔가 집단 면역 기대가 생겨날 때쯤이 결국은 달러 지수의 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리플레이션 단계에 있고 위험 선호 구도가 유지되는 단계. 최근에 달러 지수가 금리 급등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는 이유도 이러한 기대들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은 좀 계속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월에 달러 지수 전망을 해보면요. 일단은 이제 부양책 규모가 아직 1.9조보다는 단 안 될 것 같고, 아주 적게 보는 데는 1조 달러, 많이 보는 데는 1.9조 가깝게 보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제 부양책이 3월 중순까지는 확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특별 그 실업수당 그 지급이 3월 14일까지 만료기 때문에 그 전에는 뭔가 결론이 나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부양책 규모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시장에 조금 반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부양책 규모에 따라서 금리가 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연준이 결국은 사실 지금까지 금리 올라도 괜찮다라는 그런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할 것임과 함께 또 괜찮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금리 하락 요인은 아닌 것 같고, 미국 경제 지표는 계속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달러 지수가 지지력은 보이겠지만, 결국은 이제 부양책이 리플레이션에 도움이 된다, 위험 선호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과, 사실 3월에 금리가 급등했던 거는 유가가 막 WTI가 60불 넘어가면서 좀 타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날씨가 좀 한파 때문에 유가가 급등했던 부분들이 되돌려지면서 금리도 좀 안정되고 부양책에 대한 기대 생기고, 이런 리플레이션 기대와 위험 선호가
예측되는 달러 지수의 하락 압력. 근데 그 하락폭이 크다기보다는 이제 변동성 속에서 하락 시도를 해가는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됩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도 3월부터는 다시 백신 보급이 정상화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리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1월에는 뭐 혼자 강하더니 2월에는 좀 미중 간에 좀 긴장감이 나타나면서 또 혼자 조금 상대적으로 약한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방향성 설정은 좀 유보할 것 같고요. 또 어쨌든 리플레이션 기대가 생기면 좀 강세 압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 달러는 일단은 1.23달러를 향해서 반등 시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과 EU 공동회복기금 집행 기대, 그리고 이탈리아 그 총리의 드라기가 이제 임명이 되면서 이탈리아에 대한 기대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미국 경제 지표가 상당히 견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금리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또 유로 달러가 막 치고 올라간다기보다는 변동성 속에서 위쪽을 시도해보는 그런 국면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에는 미일 금리 차에다가 리플레이션 기대 때문에 거의 지금 107엔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3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미국 금리 상승이 조금 억제가 되면서 일단은 이제 달러 환율 상승 탄력은 조금 약화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에 따른 리플레이션 기대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3월에 BOJ가 정책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2% 사이에서 움직이게 해놨는데 지금 금리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 룸을 조금 열어주기 위해서 이 변동폭을 조금 확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많이들 했습니다. 근데 워낙 또 이제 시장이 이 금리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BOJ가 정책을 변경할 경우에 자칫 긴축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작아지는, 정책 변경의 가능성은 좀 낮아지는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예나 약세 재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금리 상승세 둔화, 강달러 둔화, 그리고 또 환율이 또 레벨이 올라오면 해외 투자가 조금 주춤해집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할 때 일단 지금 107엔 부근인데 여기서 많이 오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시장 좀 점검을 해보면요.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사실은 우리한테 다소 불리한 재료입니다. 통화를 보시면 그 원화와 호주 달러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한 말부터 막 구리값이 8,000 넘고 이제 만에 막 다가서고 있는데 구리값, 유가, 뭐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원자재 통화, 대표적인 원자재 통화, 원자재 팔아서 먹고 사는 호주 달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화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다가 작년 말부터 조금 이런 흐름이 주춤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이게 모두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모두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호주 달러만큼 가지는 못하는 이유는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단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유 도입 단가가 올라가면 우리 이제 무역 수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10불 올라갈 때, 도입 단가가 10불 올라갈 때,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갈 때, 원유류 관련한 무역 수지가 80억에서 100억 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가 10불 올라가면 무역흑자 100억 불 줄고, 유가가 10불 내려가면 무역흑자가 100억 불 느는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경제 전반으로도 뭔가 좀 부담이 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외환시장의 수급 측면에서도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조금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여러모로 한국 경제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 보시면 일평균 수출인데요. 그러니까 어제 2월 수출입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일평균 수출이 23억 불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규모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2월의 일평균 수출이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출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출이 일단은 선진국들의 경기 개선을 반영을 하면서 빠른 개선을 나타내고 있는 데다가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뭔가 좀 신산업으로 정부가 밀었던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뭐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품목들이 있는데 그 품목들이 계속 개선세를 보이면서 이제 구조적으로 또 이제 경기 사이클적으로 뭐 이런 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출이 개선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선진국들이 이제 진짜로 이제 백신 경제가 확연해지는 그런 구간에서 더 수출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수급 굉장히 타이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사실 지금 일평균 수출 늘어난 데는 이제 그 가격의 상승도 꽤 많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이나 수출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하면서 계속 순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다가 우리나라의 해외 선박 수주가 연초에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입은행에서 이제 그 전망하는 올해 해외 선박 수주 금액인데요. 작년보다 많고 한 19년도 수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물동량이 많아지는 구간에서는 해외 선박 수주가 보통 늘어나게 돼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환경 규제가 작년에 많이 통과가 되면서 빨리 또 이제 친환경 선박을 발주를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원화 강세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3월 같은 경우는 그 경상수지의 계절성을 보시면 계절적으로 경상 부분에 달러 공급이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물론 뭐 제일 그 최근 5년간의 평균인데요. 제일 많은 구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1, 2월보다는 그 경상 부분 달러 공급이 훨씬 많아지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경계하고 있는 것들은 4월에 이제 외국인 배당 역송금이 있습니다. 12월 결산법인들이 이제 그 배당금을 3월 말부터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게 툭툭 튀어나온 것들이 4월입니다. 매년 4월이 되면은 이게 외국인들이 배당 받은 거 역송금에 가는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작년에는 50억 불 정도. 매년 4월이 되면 이제 외국인 배당 역송금 수요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금을 지급을 하게 되면서 이게 지금 작년에 한 50억 불 되잖아요. 그 외국인 전체가 배당 역송금 한 게. 근데 올해는 삼성전자만의 외국인 배당금이 7조가 넘습니다. 70억 달러 정도? 70억 달러 조금 안 되는 수준? 여기다가 이제 다른 뭐 대기업들 배당까지 더해지면은 거의 추측하기로는 작년에 50억 불이었으면 올해 100억 불 정도 외국인 배당 역송금 수요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3월에 이제 외환시장에서 플레이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달러원 그러니까 달러원 하락 배팅을 강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이벤트에 대한 경계가 환율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달러 환율은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리플레이션 기대, 그에 따른 달러 약세 압력,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으로 3월에 경상 부분 공급이 확대되는 그런 측면들, 견조한 수출 지소, 선박 수주,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락 압력을 가할 것 같고요. 그래서 1100원 밑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어쨌든 계속 불안정할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위안화도 미중 긴장이 계속 되면서 아주 많이 강세로 갈 것 같진 않고, 또 선박 수주, 그 외국인 배당 역송금 말씀드린 그 삼성전자 특별 배당금 때문에 이에 대한 이벤트 경계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강하게 또 뭐 우리 저점을 1080원 정도 되는데 그 선까지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레인지는 1090원에서 1130원을 잡아봤습니다. 넓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말씀드린 그 1.9조 달러 부양책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여유 생기는 수급과 이벤트 경계감, 이런 것들이 좀 변동성을 유발할 것 같아서 변동폭을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2달밖에 안 지났는데 저점이 80.3원인가? 80원에서 거의 1080원에서 1130원, 그 50원 사이 구간에서 지금 달러 환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도 하락시전 하대 변동성은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주간 차트가 아니라 일간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인데, 밑에서는 60일 이평선, 거의 1101.45원이니까 1100원 정도 되겠죠. 이 빨간 선입니다. 1100원. 그 다음에 이제 1월 저점이 첫 영업일에 기록한 1080.3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1100원을 저는 이제 테스트하는 쪽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위에서는 이제 120개월 이평선이 1123.5원, 120일 이평선이 1122.3원, 그리고 지금 이게 그 녹색 선이 그 121 이평선이 되겠죠. 1122.3원. 그다음에 200주 이평선이 여기는 없지만 1142.2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일단은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 사이 중심으로 움직이되 위아래 테스트 해보는, 근데 중국에는 월말로 갈수록 밑으로 테스트하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3월 환율 전망 전해드렸는데요. 1.9조 부양책이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지에 따라서도 3월 역시 변동성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시장 대응 잘 하실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많이 수집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3월 봄이 오는 것 같은데요. 즐거운 3월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